들의 조직 운영, 인사 전략에 도움을 드리고자 분기별로 포럼도 함께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번 포럼 저희 제목이 있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 저희 한번 같이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포럼 제목 좀 띄워주실까요? 네. 앞으로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대화도 없이 입을 다물고 계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한 번만 소리내서 이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I, HR, 대전환기. Are you ready?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다시 한 번만 더요. Are you ready는 이렇게 읽으면 안 되잖아요. 자,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갈게요. AI, HR, 대전환기. Are you ready? 준비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 포럼의 주제는 AI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AI가 HR에 어떤 임팩트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총 7분의 스페셜리스트가 저희 강연을 진행해 주실 텐데요. 강연이 쭉 진행되는 동안에 아마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저희가 전반적인 틀을 소개를 하고 한 분 한 분 세션을 지나면서 구체적으로 HR의 역할에 대해서 또 어떤 기능들이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션별로 아주 상세하게 전달을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잘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4가지 저와 함께 해주셔야 될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강연하고 난 뒤에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이 있잖아요. 질의를 해주시는 분께 전원 HR 전문 도서를 증정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앞에 저희가 포토존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 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사진도 찍고 오늘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본인 인스타그램 피드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뒤늦게 확인을 해서 그 올려주신 전원분들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까지 하루가 굉장히 길잖아요. 마지막 저희가 명함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명함 추첨을 통해서도 스타벅스 쿠폰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 남아있는데요. 마지막 섹션 저희가 한 중간쯤 설문조사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이 설문조사는 왜 중요한지 아시죠? 인사 담당자분들이니까. 이 포럼이 더 양질의 콘텐츠로 오랫동안 지속되기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는 빼놓지 않고 꼭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포럼이 진행되기 위해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께도 저희가 또 박수를 한번 보내드려야 되니까요. 네, 저희가 워크데이, 클랩, 기고만장 이렇게 3기업에서 본 행사를 도움을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포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 한 기업에서 40년 넘게 일한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여기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LG 그룹 하면 우리나라의 양산맥이잖아요. 그 그룹의 평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LG의 모든 계열 그룹사를 다 거치시면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신 분입니다. 권영수 LG 에너지 솔루션 고문님 저희가 모시고 오늘 첫 번째 세션 진행할 건데요. 일단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문님 앞에 모시겠습니다. 저희 고문님은 LG전자 평사원으로 시작하셔서 LG 디스플레이 대표이사, LG 화학 전자사업 본부장, 그리고 LG U+ 대표이사, LG 최고 운영 책임자 등 그 그룹의 핵심 보직만 쏙쏙 자리에서 그룹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인사이트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다른 자리 같으면 사실 이런 자리에 쓸까 말까 망설임이 조금 있는데 항상 다들 강연에 대한 요청이 좀 많이 들어와서 근데 HR에 계신 분들이 모인다 그러는데 제가 일고의 그 고민도 없이 바로 오기로 했는데 그만큼 HR이 중요하고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그 스태프분들하고 미팅하는데 그 특히 CFO 분들이 많이 삐져요. 보통 CEO는 CFO들하고 미팅을 자주 하는데 CFO 미팅이 10번이면 CHO 미팅은 뭐 5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거꾸로 있어요. CHO 분들하고 한 10번 미팅하고 CFO하고 한 3번 그만큼 CHO가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나오게 되고 특히나 이제 우리로 마음을 결정한 거는 제가 LG에서 AI 경험을 꽤 했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AI가 정말 절실히 필요한 때가 왔다 대한민국에 라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AI가 쉬운 과제가 아니에요. 그냥 AI 공부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그 인내와 노력과 이 기다림과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로 가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AI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하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조직 문화예요. 조직 문화가 또 리더십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어떤 AI 기술이 적용되더라도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특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지하에 계신 분들이 AI 성공을 위해서는 정말 큰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연자 말씀하셨듯이 저는 LG전자에 입사를 79년도에 아마 7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이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입사를 해서 거기서 25년간을 마지막에 이제 LG전자 CFO 차장을 끝으로 해서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CEO로 가서 거기서 5년 동안 근무를 했고 CFO가 사실 CEO 되는 게 그 쉬운 경우는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디스플레이라는 게 기술 오리엔티드 기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엔지니어 분들이 이쪽으로 CEO로 많이 가는데 좀 특이하게 저 CFO 출신인데 운 좋게도 사실은 운이 좋았던 건 아닌데 갈 수 있었던 것 같고 거기서 5년 근무한 다음에 저희 친구들하고 열심히 해서 어쨌든 그 당시에 디스플레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는데 세계 2등을 뭐 경쟁 삼성이 워낙 잘하는데 그 당시 삼성을 제끼고 삼성에서 오신 분도 아마 계신지 모르겠으나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뜻하지 않고 전혀 예상 뜻밖 전자화학은 정말 다른 거거든요. 기술적으로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근데 갑자기 LG 화학의 배터리라는 게 우리 돌아가신 구봉 회장님이 가장 애착을 가지는 사업이라고 해요. 그 당시에 그 배터리 사업을 맡아서 4년 동안 하다가 배터리라는 거는 항상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주 수주 측면에서 세계 1등을 우리 직원들과 같이 함께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정말 그 예기치 않게 정말 예상 못했던 건데 통신회사 저는 이제 글로벌 사업을 주로 해왔어요.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배터리도 거의 뭐 매출 90%가 해외였거든요. 근데 예기치 않게 100% 내수회사 LG 통신회사의 CEO로 부회장 승진하면서 갔는데 이때 사실 저는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왜 글로벌로 비즈니스하는 나한테 완전 내수 100% 내수의 기업을 가라고 그러냐라고 해서 상당히 실망을 했는데 그때 제가 AI에 대해서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던 시기가 물론 그전에도 AI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졌지만 2016년 지금 10년 전이죠. 그때 AI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서 많은 사람들을 스카우트했고 지금 여기 광희문 장관은 배경훈 박사도 그 당시 스카우트한 기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구원 회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바람에 지주회사 CEO로 가서 근무하다가 마지막에는 사실은 지주회사를 끝으로 가둬야 되는데 에너지 제가 만든 배터리 회사가 워낙 그 공경에 처해 있어서 제가 자청해서 에너지솔루션으로 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어떻게 이렇게 성격이 다른 전자, 화학, 통신, 지주회사 이런 데로 갈 수가 있었느냐, 가서 어떻게 했길래 그래도 잘했느냐, 세계 1등도 두 번 하고 6%에서 마켓시가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제가 뭐가 뛰어나서는 뭐 저는 뛰어난 거 없고 물론 나보다 공부를 조금 더 잘했어요. 사실 부지런하지도 않아요. 아침에 못 일어나요. 이건 자연히
강의는 10시에서 왔지 제가 9시에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 부지런한 사람도 아닌데 제가 곰곰이 왜 내가 이렇게 완전히 이질적인 사업에서 잘 성과를 거두느냐는 걸 고민이 생겨보니까 두 번째 제가 CEO 취임 이후에는 첫째는 그 몰입을 해요. 한 3개월, 6개월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만 우리 회사 어떤 일을 해야만 1등이 될 수 있느냐, 아니 위너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였고 정말 그때는 그 고3 때 공부하듯이 그렇게 공부를 컨설팅사로 도움도 받고 해서 합니다. 그거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어요. 전략을 짜는 거는 우수한 브레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모여서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 다음이 하이라이트. 그 다음 저 시간에 거의 80%를 인사에 몰입했어요. 우선 1대1로 미팅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코칭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진짜 진정한 인재냐라는 걸 발굴을 하고 어떤 괜찮은데 조금 역량이 부족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을 어떻게 트레이닝 시키면 좋은 인재가 될 것이냐를 또 보고 도저히 안에서는 못 찾을 때는 실력을 밖에서 아까 AI 인재들 밖에서 실력을 많이 했거든요. AI가 없었으니까 AI 우리한테 그런 일도 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을 하는데 이것도 제가 좀 엉뚱한 짓들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조금 말씀드릴게요. 인사 계신 분들은 과거에 인사도 혁신을 해야 돼요. 과거에 내가 인사를 이렇게 했어라는 어떤 폴리시 프로시저가 있는데 그거를 절대 답습하시면 안 돼요. 세상이 바뀌면 그것도 바뀌어야 됩니다. 나중에 몇 가지 케이스 드릴게요.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람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인재를 배치해놓고 CEO가 할 일은 인사할 일은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이거 어려워요. 무지하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경영의 그 기본입니다. 경영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인데 그렇게 마음을 얻으면 그 적재적소에 배치한 그 사람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보통 자기 능력이 100이면 보통 사람들은 한 80 정도 발휘해요. 그 마음을 얻은 사람은 130, 140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재의 마음을 얻는 노력인데 그거는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장 파워풀한 수단이 경청입니다. 누구든지 상대방 경청을 하고 그 사람과 공감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터득을 해서 이렇게 여러 회사에 돌아다녔지만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아까 세 가지 인사의 가장 기본이죠. 기본에 대해서 우리 HR 부서와 함께 열심히 잘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여러 회사를 돌아다니면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얘기를 몇 개만 드릴게요. 인사가 만사란 말이 하잖아요. 인사만 잘하면 만사라는 게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능이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어떤 경우냐면 이게 보면 이 부서 안에 팀워크가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A 부서하고 B 부서하고 계속 싸우고 그러면 저는 일부의 고민자는 바로 맞바꿔요. 당신 A 부서에 있는 장을 B로 보내고 B 부서장을 A로 보내고 역지사지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지 않기 때문에 팀워크가 깨지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간단해요. 그래서 바꾸면 돼요. 내가 특정인을 아주 유명한 사람 대입할 때 특정인을 검열 못하는데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 많아요. 입장 바꿔서 보니까 사람의 태도와 생각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팀워크가 너무 좋아져요. 언제든지 간에 언제든지 팀워크가 안 좋은 사람을 바꿀 수 있다. 라고 하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배려하는 생각이.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디스플레이 스탠인데 사업부가 3개가 있었어요. 텔레비용 패널을 만드는 사업부, 모니터용 패널을 만드는 사업부, 휴대폰용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사업부가 있었는데 이 세 부서가 그 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서로 간에 소통도 하고 서로 간에 사람도 안 바꾸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한 바퀴 돌려요. 그 모니터 사업을 하시는 사업부장은 텔레비 하시는 분들을 소형으로 모니터로 그때 인사해서 선생님 이거 지금 곤란합니다. 한 명을 바꾸는 것도 괜찮은데 3명을 다 바꾸면 큰일 납니다. 여보세요. 일은 윗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다 해요. 윗사람이 없어도 회사 돌아갑니다. 바꿔보세요. 라고 했더니 정말 그 팀워크가 좋아지고 서로 사람도 교환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그래서 내가 그 성공 체험을 좀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우리가 외국 공장을 짓는데 공장장을 이제 선임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와요. 새로운 공장을 짓는데 보통 인사에서 갖고 와요. 기존에 있는 공장의 공장장 중에 가장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지금까지 전통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불렀어요. 이거 새로운 공장 짓는데 새로운 기술도 들어가고 뭐 어떻게 노하우도 쌓였으니까 흔히 새로 공장 가동하실 때 정상 가동까지 걸리는 시간은 램팝이라고 그러는데 램팝 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라고 6개월 걸릴 거예요. 예? 옛날에 다 6개월에 했어요. 그런 거예요. 그건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3개월로 단축하세요. 그랬더니 사장님 저는 좀 못합니다. 그래요? 글쎄요. 열정 있는 사람이죠. 경험 많지 않았어요. 공장장 경험 거의 없었던 사람인데 저한테 와서 정말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한번 혁신하겠습니다. 저걸 한번 높은 곳에 도전해보고 싶다. 그 열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인재상에 제일 먼저를 열정을 봅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사실 저는 일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 사람은 하니까 그 사람이 3개월 만에 해냈어요. 그 기존에 있는 공장장들이 다들 놀라서 경험도 없는 사람 어떻게 저걸 해내지? 그 사람 제가 혼자 한 거 아니에요. 밑에 사람들이 다 마음을 얻어가고 그 사람들과 같이 그 호흡 일치가 돼서 하니까 이러는 거거든요. 마지막 하나는 어떤 부서가 있는데 계속 사고 치고 뭐 이런 거예요. 마치 고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고인물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거기서 좋은 인재를 뽑아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뉴블라드 아주 그 일을 전혀 모르는 사람 갖다 집어넣더니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그 어떤 포지션에 사람이 이제 비었잖아요. 뭐 팀장 아니면 임원급 자리에 그럴 때 보통 인사에서 안을 갖고 오잖아요. 그리고 다 질문. 밑에 있는 임원 자리면 팀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팀장들의 의견을 들어보셨어요? 라고 해요. 제일 잘하는 거는 자기 보스가 누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건 밑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그 내가 두 가지 의견을 받아요. 인사에서 원한,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추천하는. 만약에 두 가지가 똑같으면 그건 진행. 두 가지가 다르면 사실 저는 밑에 사람들이 하는 걸 택해요. 뭐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포지션에 사람 보낼 때 절대 저도 비밀 안 했어요. 다 앉으세요. 지금 이 포지션이 있는데 각자 자기가 이 일을 하고 싶은 사람 펴두세요. 아까 뭐 사회자 손들 그리고 정경 발표를 시켜요. 당신이 왜 이 포지션에 가고 싶은지 한번 쭉 얘기해라. 쭉 얘기하잖아요. 서로 알아요. 그럼 다 듣고 나면 김한계가 제일 좋다는 거에 콘센서스가 모여져요. 그럼 나는 포기해야겠다. 저 사람이 훨씬 낫겠구나. 그래서 모든 거 공개적으로 하니까 자금이 없고 투명하고 그 다음에 책임을 져요. 그런 정말 오늘 끝도 없이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인사에 대한 얘기인데 그런 남들이 좀 안 해봤던 일들을 많이 하는 이유 때문에 제가 잘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대한민국 경제가 오늘은 그래도 주가 반등돼서 그나마 나왔는데 어제 그제 혼났었죠. 정말 12% 주가 빠진 거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반도체 때문에 좋지 나머지 사업들과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민간 경제도 굉장히 좋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그 일본이 한때 어려웠잖아요. 지금 좀 살아나고 있는데 일본이 잘하는 것들을 한국 다 뺐었어요. 가전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모든 건 다 빼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잘하는 거를 중국이 다 뺏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이 일본에 잘하는 걸 뺐을 때는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어요. 시간을 갖고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돈과 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은 돈과 자원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들이 우리의 주력 사업을 뺏어가는 스피드는 초스피드예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 설마 성경이 이렇게까지 빨리 무너질지 몰랐어요. 철강이 이렇게 빨리 무너질지 진짜 몰랐어요. 디스플레이는 이미 무너졌고 로봇, 전기차, BYD 이미 상상을 초월했고 BYD가 그렇게까지 전기차를 테슬라를 앞서고 세계 1등이 될지 누가 알고 있어요. 로봇, 배터리 마찬가지. 단 하나 남아있는 게 지금 반도체인데 반도체도 지금 그 몇 년 전에 약 5년간의 갭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최근에는 갭이 2년으로 줄었어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취급을 하고 있는 중국 앞으로는 완전히 풍전등화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처해 있는 현실인데
지금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반도체 때문에 AI가 갑자기 떠서 반도체 때문에 그게 가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반도체가 계속 잘 갈 걸로 저는 기대를 하는데 마냥 갈 수는 없거든요. 만약 반도체가 정점을 찍었을 때 그때는 우리의 민낯, 우리의 그 기본 근본인 산업들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 지금 가려 있거든요. 그 순간 우리는 굉장히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이런 위기는 있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기회는 가는 겁니다. 위기를 가진 기업들이 하는 거 뭐냐면 어쩔 수 없이 혁신과 창조를 해요. 살기 위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좋은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 위기가 기회라는 거는 위기를 맞은 회사들이 이거 위기구나라고 해서 나자빠질 수 있는 그 위기예요. 위기라는 걸 인식하고 이게 내가 정말 살아남으려면 혁신과 창조를 해야겠다는 강한 생각이 있으면 뭐 CEO나 아니면 최고위원이 그럼 좋은 회사로 오히려 탈바꿈 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게요. 제가 간접 경험한 거를 국내에서는 제가 예를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센시티브하니까. 애플하고 제가 한 17년 같이 쭉 우리 고객으로서 비즈니스 해왔는데 애플의 팀 쿡이 2019년도인가 2009년도에 긴급히 보자 그러더라고요. 갔어요. 갔더니 둘만 미팅을 하세요. 근데 나한테 사인하래. 뭐냐면 컨피덴셜 비밀이에요. 지금부터 자기가 하는 말은 절대 비밀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다고. 그러더니 그 당시에 아이패드, 지금 이제 태블릿이라는 걸로 다 통용화됐지만 세계에 처음으로 9.7인치 아이패드를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LG한테 그 패널을 독점 보고하시는 기회를 주겠다. 왜냐하면 이게 비밀 유지가 돼야 되니까. 여러 회사가 쓰면 안 돼요. 난 기분 좋았죠. 그 독점 보고하는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때 9.7인치 2010년 9년도 언제인 것 같은데 그때 또 기억이 납니다. 그런 태블릿을 만들었기 때문에 애플이 다시 한번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 또 한 번은 여러분들 맥 아이맥이라고 이제 노트북 있잖아요. 굉장히 얇은데 그 다음에 배터리 용량이 한번 충전하고 시간 꽤 길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계단형 배터리.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모서리가 라운드가 지잖아요. 노트북에. 라운드가 지려면 직각으로 된 배터리는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여기 라운드를 최대한 살리려면 계단형 배터리를 쓰면은 배터리가 용량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착안한 거예요. 세일스 포인트 중에 하나가 한 번 충전하면 오래 간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노트북 들고 다니니까 거기에 그 계단형 배터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를 그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또 우리한테 도움을 주셨죠. 저희도 독점 보고 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스텝 배터리, 계단형 배터리를 애플에 처음 출시하고 그 당시에 애플이 신제품 발표를 항상 1년에 한 번 하는데 그때 이 스텝형 배터리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선전했기 때문에 혁신적 아이디어죠. 그 다음에 지금은 일반화됐는데 노트북이나 휴대폰 보면 이 가상자리 테두리가 지금 베젤이라는 말을 쓰는데 굉장히 두꺼웠어요. 지금 그게 제로예요. 새로운 기술가. 이것도 처음으로 애플이 이제 했던 거고 이렇게 끊임없이 애플은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좋은 회사. 여러 팀쿡, 스티브 잡스 돌아가시고 팀쿡이 됐을 때도 걱정을 했어요. 잘 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팀쿡의 훌륭한 리더십으로 인해서 혁신을 계속해서 좋은 회사가 되고 있고 테슬라 2012년도 주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 당시에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별 볼 일 없을 때요. 이제 막 전기차를 만든다고 막 그거 얼마 안 된 거예요. 지금도 뭐다. 지금 제1의 부자가 됐지만 불과 13년 전 제가 그 양반을 만났을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만나려고 그랬냐면 전기차를 만들고 싶은데 배터리 공급해줄 회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잘하는 거 뭐냐면 그 배터리 보면 우리 이제 보통 원통형 배터리가 있어요. 보통 이제 옛날부터 많이 썼잖아요. 원통형 생긴 거. 그 배터리만 본인이 구매할 수 있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누가 판매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테슬라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판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할 수 없이 원통형 배터리는 언제든지 살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노트북에 들어가고 뭐 PC에 들어가고.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를 가지고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 생각은 불가능이라고 생각했어요. 원통형 배터리를 가지고 전기차를 만들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왜? 이 원통형 배터리는 사이클이 1000사이클밖에 안 나와요. 사이클을 한번 충전하고 방전하는 게 보통 3000사이클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안 돼요. 그리고 나보고 만나자면서 갔어요. 그랬더니 YS 원통형 배터리 공급해달라고 내가 아니 원통형 배터리는 1000사이클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되냐 그랬더니 아니요 괜찮아.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터리 팩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있어. 그 원통형을 몇천 개를 쓰는 거예요 배터리. 그래서 용량이 무지하게 큰 거를 쓰면은 1000사이클만 가면 된다고. 와 진짜냐? 이 양반이 배터리를 꼬닥꼬닥 안 되니까 정말 쉽게 구할 수 있는 원통형을 가지고 전기차에 쓸 수 있는 팩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만든 거예요. 항상 훌륭한 사람 보면 어디서 탄생하냐면 위기 속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위기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막 애를 쓰고 그러면 거기서 기회가 생기고 혁신이 생기고 창조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래서 맞다. 그래서 공부한다. 그래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 뭐 지금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 됐는데 그와 똑같이 남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지금 남들이 생각 못하는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우주에다가 그 ESS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든지 하여튼 왜냐면 태양열이라는 게 지상에 들어오면서 이게 엄청나게 열이 줄어들거든요. 100분의 1을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 지상층에 오기 전에 태양열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거기서 바로 받아서 솔라를 받아서 발전하자.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아무도 생각 안 해서 그렇지.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혁신. 나는 인간이 어떻게 해서 혁신적 사고를 가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굉장히 어렵게 자랐어요. 뭐 그런 고통스러움이 나오고 마지막 하나만 샤오미라고 아마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2011년 정도 되는가 모르겠다. 하여튼 2013년도 갑자기 샤오미라는 회사를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자는 거예요. 대학의 레이준 회장이 갔어요. 갔더니 똑같이 배터리 공급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전 커져판 회사였거든요. 어떻게 당신이 지금 어떤 자기 회사 어떤지도 모르겠고 뭐 정말 신생 기업인데 벤처 기업인데 나중에 회사 살지 안 살지도 모르겠고 근데 어떻게 하냐니 자기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기상천외한 거예요. 휴대폰을 팔 때 휴대폰이 비싼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마케팅 비용이었어요. 한 30%, 많으면 40%가 있어요. 온통 뭐 그냥 도배하잖아요. 휴대폰 선전은 지금 많이 떨어졌지만 엄청 쓰던 거예요. 이 친구는 마케팅 코스트 제로. 자기는 마케팅 코스트 제로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보통 다른 회사들이 공급하는 폰하고 똑같은 폰을 자기는 반값에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와, 그 조금 더 물어보자. 뭐냐? 무슨 아이디어인데 저도 싫었거든요. 어떻게 휴대폰 사는다고 해 마케팅 비용이 30%라 이 비싼 거를 정말 쌀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샤오미의 레이준 회장이 이 양반은 고객을 생각했어요. 고객이 휴대폰 살 때 어떤 바잉 임팩트가 뭐냐 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니까 이 휴대폰은 좋은 부품을 썼다 라고 하면 안심이 될 거예요. 좋은 디스플레이, 좋은 반도체, 좋은 배터리를 썼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음식 먹을 때 중국산 배추하면 싫잖아요. 한국산 배추, 특히 호주산 소고기 좋은 재료를 쓰면 좋은 부품을 쓰면 고객들이 좋아할 것이다. 첫째, 좋은 부품 쓰자. 비싸더라도. 두 번째, 디자인 정말 좋게 하자. 모양을 이쁘게 하자. 그다음 스펙은 웬만하면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거를 예컨대 100만 개를 만들어요. 그리고 온라인에 띄워요. 그래서 2012년 12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판매 시작합니다. 사고 싶은 사람은 접속하세요. 라고 하면 벌떼같이 사람들이 보면 반값이니까. 그래갖고 1시간 만에 완판. 예를 들어서 100만 개 팔고. 그 재고 제로.
우리 보통 생산하게 되면 엑스트라 재고가 생기 차례 재고, 생기고 제공되고, 생기고 제공되고, 아예 깔끔한 거예요. 또 완판한 거예요. 우리 식당 가면은 이제 더 이상 없어요라고 이제 더 이상 공부 못합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좀 아쉽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100만 개 딱 팔잖아요. 그거 한 2달 있다가 다시 한번 50만 개 찍어요. 50만 개 더 올려요. 자, 오늘 밤 0시부터 판매 시작합니다. 라고 또 벌떡같이 보여요. 그렇게 해서 매번 일정한 수량을 생산하고 그 판매를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재고는 떨이 제로, 마케팅 비용 제로, 그 다음에 생산에서 발생되는 그 엑스트라 코스트, 뭐 2년 재고에서 발생되는 코스트가 제로라고 하니까 50%로 팔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샤오미가 그래야 좋다. 정말 혁신적인 생각이다. 어떻게 그런 생각이냐? 고객을 위한 창조죠. 그래서 그 양반을 만나서 정말 그 감동을 받고 당신 회사가 불안하지만 내가 기꺼이 공급을 하겠다라고 해서 또 이걸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테슬라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위기였어요. 배터리 못 구하니까. 샤오미는 휴대폰을 한다고 마음 먹었는데 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경쟁자이잖아요. 위기를 느꼈던 거예요. 거기서 뭔가 혁신적, 창조적 사고를 했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서 다시 돌아가면 우리나라가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존 사업에서 혁신을 해야 되고 새로운 사업을 창조하는 일을 해야만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AI라는 게 그 과거의 혁신과 창조라는 것은 정말 그 일론 머스크나 레이준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나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AI가 혁신과 창조를 쉽게 할 수 있는, 더 빨리 좋게 할 수 있는 강력한 툴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일론 머스크가 없어도 레이준이 없어도 혁신과 창조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AI, 오늘도 제목이 전체적으로 그러는데 AI를 통해서 혁신과 창조를 하고 혁신과 창조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또 여러 회사가 각자 갖고 있는 그 위기를 극복을 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금에 있으면서 AI에 대한 경험, AI를 가지고 혁신한 사례를 몇 가지를 시간상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그 AI 시작은 옛날 알파고 나왔을 때부터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사실 그 알파고가 가도에서 승리할 때 그때 벌써 우리가 AI가 끝나는 것을 감지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맨 처음에 인지한 거는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에 디스플레이가 된 장치 산업이에요. 장치가 되는 공장 안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모든 장비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비가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엔지니어가 와요. 사장님 이 기계가 지금 말썽을 부려서 힘들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계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기계도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나는 괜찮은데 이 엔지니어가 나를 조정을 못해서 나는 힘들었어요라는 얘기를 기계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계는 벙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CEO들이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 사람을 이제 멘토로 모셔서 몇 달 동안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그 맨 마지막에 저한테 해준 말이 이겁니다. 권상, 가장 중요한 말을 나한테 마지막에 해줄게 그런 거예요. 왜 중요한 거 왜 마지막에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얘기를 모르네요. 그분이 한 게 뭐냐면 많은 엔지니어들이 자기의 능력은 무한한데 기계의 능력이 유한해서 그래서 문제입니다라고 할 때 절대 믿지 마라. 기계의 능력이 오히려 무한한데 인간의 능력이 유한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닐 것이다. 엔지니어 말을 믿지 마라 그런 거예요. 와, 그게 듣는 순간 제가 정말 당했구나. 엔지니어 맨날 저 그러거든요. 이 자식이 기계가 없나 지금 빨로 그래서 기계가 말소리 바꿔주세요, 수리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걸 믿었어요? 아니야. 그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엔지니어가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기계도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또 어떤 친구가 그러다 기계가 뭐 고장 났다고 그러는데 기계도 말을 해야 거짓말하지만 기계한테 물어볼까? 라고 깜짝 놀라요. 기계 어떻게 말을 해요? 기계는 데이터를 얘기해. 데이터 뽑아봐. 네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확인해 볼게. 여기 관련된 데이터 갖고 와. 기계 쭉 갖고 오잖아요. 그럼 기계는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기계를 작동하는 우리가 뭔가 파라미터 세트가 잘못했거나 뭔가 조정을 잘못했거나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것이 왕왕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저는 사람들이 기계도 말해. 기계가 어떤 말을 하는데 기계의 말을 하는 걸 귀담아 들어. 귀담아 든다는 것은 데이터를 뽑아서 그걸 분석하는 얘기예요. 기계가 얘기하는 걸 경청해. 그 얘기는 뭐냐? 기계에서 나오는 수많은 데이터를 주옥 같은 그 얘기를 잘 분석해서 그걸 가지고 네가 기계를 움직여. 이제 서로 똑같은 동일체야. 너만 말할 수 있는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도 말해. 이 기계도. 그래서 그 당시부터 빅데이터 분석을 시작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LG가 세계 1등이 될 수 있었던 아마 기초가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때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그거 좋은데 조직원들이 그걸 하고 싶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뽑아오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안 뽑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직접 가서 진짜 데이터가 있는데 왜 안 뽑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정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들이 스스로 하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줘야지 그냥 야단만 쳐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처음에 야단 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할게요 그러는데 가서 안 해. 이게 아니구나. 그래 아무리 내가 좋은 걸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마음을 얻어야만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게 정말 조직 문화를 바꾸는 행동을 했어요. 별의별 거 다 했어요. 진짜 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즐거운 직장팀, 팀명이 즐거운 직장팀이에요. 아마 지금도 우리 LG그룹에는 몇 개 회사가 즐거운 직장팀이라는 팀명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팀명이 즐거운 직장팀이라는 명을 가진 회사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하면 CEO가 아마 되게 싫어할 거고 뭐 즐거운 직장이야? 저는 했어요. 즐거운 직장팀을 3개를 신설해서 그 팀장을 누구시느냐? 두 분은 호텔에서 정말 고객들을 상대하면서 고객들을 기쁘게 해준 사람 두 분을 뽑았고 한 분은 끝없이 봉사활동을 하는 분을 뽑았어요. 다 여성인데 3분이 뽑아서 한 분은 구미에, 한 분은 본사에, 한 분은 구미에 하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즐거운 직장을 하기 위해서 그 벤치마킹을 하자라고 세계적으로 퇴직률이 거의 제로인 회사가 많지 않은데 몇 개 있더라고요. 그 하나가 사스예요. 미국에. 그 다음에 호리발가 일본인 회사예요. 그 회사하고 우리가 자매결을 맺어서 지속적으로 정말 직원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해서 이런 노력이 같이 겸비가 돼서 엔지니어들이 정말 고정수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 정말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도록 해주니까 이게 폭발적으로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AI라는 거는 억지로 시키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돼요 라고 하면 끝이야. 옛날에 안 돼요 본인이 한 경험이기 때문에 왜 안 되니? 따져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못 따져. AI가 하는데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몰라요 AI를. 그 사람이 가서 왜 안 되냐고 물어볼 수가 없고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아주 묘한 현실인데 지금 AI한테 모두 다 공평하잖아요. 뭐 윗사람한테 AI 교육을 많이 시키고 아래 사람한테 교육을 잘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AI는 아래 사람들이 더 빨리 흡수해요. 윗사람들은 잘 몰라요. 문제는 그런 밑에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윗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않으면 AI는 성공할 수 없다.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게 모두한테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한 5년쯤 지나면 사실은 지금 그 5년 차에는 AI를 잘 습득한 사람이 오히려 상사가 되고 AI를 습득할 수 없어 비리비리하는 상사가 다시 부하 직원이 되는 그런 시기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때는 AI를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니까 애용량이니까 영양 평가하잖아요. 그럼 오늘의 영양 평가하면 지금의 부장, 지금의 대리 같을 것 같아요. 거꾸로 됩니다. 대리가 부장이 되고 부장이 대리로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유플러스를 봤더니 유플러스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플러스 내가 노력한 게 그 AI는 모든 재료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U 플러스 가니까 고객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물리 만난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AI를 드라이브를 이제 걸었죠. 그래서 사람도 많이 모으고 한 번 내가 이제 U 플러스 그 CEO 된 다음에 우리 아들을 데리고 대지역 방문했어요. 방문해서 물론 내가 서브라스키가 나이 부임 초기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 당시 자신은 KT 거 쓰고 있었거든요. U 플러스가 아니고 KT가 가자. 너 그러 안 되잖냐. 아버지가 U 플러스 CEO인데 데리고갔어요. 젊은 애들도 KT 걸 많이 썼어요. KT하고 애플 걸 많이 썼어요. 가는데 그 영업사원이 쭉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막 바가지 씌우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딱 느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 데리고 나가자. 하고 이제 그 영업 담당 전무한테 전화해서 이 영업사원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합당한 그 프로포즈냐? 아 사장님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대리적으로 돈을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비싼 거를 파는 뭐 대부분 몰라요. 내가 이 대리점 영업하는 사람들이 그 제안하면 그게 아닌지 틀리는지 젊은 분들 다 따져보는데 나이 조금만 들으면 모르거든요. 그럼 그 사람 팔지 않으면 따라가요. 근데 그거는 바가지. 그게 많은 거예요. 아, 되겠다 싶어서 한 게 뭐냐면 그 사람에 맞는 최적 요금제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그 제안이 100%다 먹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런 바로메터가 있기 때문에 영업사원들이 함부로 못해요. 바가지 씌우려고 마음먹다가도 빅데이터 분석이 하니까 이렇게 이걸 제안하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거에 맞지 않게 내가 하면은 나중에 이게 들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해서 이 당시에 정말 신나게 데이터가 많으니까 신나더라고요. 뭐 콜센터에도 데이터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 신나게 AI를 했던 기억이 나서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지주에서 한 다음에 그룹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AI를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AI 연구원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고유의 AI 기술을 갖고 있게 된 배경이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채용해서 왔기 때문이었고 마지막에는 제가 에너지 솔루션에 있을 때 스마트 팩토리에 완전히 꽂혀갖고 공장에서를 공장에서 아까 그 기기가 데이터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기기가 내놓는 데이터 양이 어마어마한데 그 데이터를 잘 분석하고 가고 하니까 그 공장 그 장비를 완벽하게 다룰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 스마트 팩토리 그걸 열심히 하다가 이제 제가 뜻한바가 있어서 이제 퇴임을 하고 지금 고문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게 매일 아침 일어나면 달려가고 싶은 회사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고 소풍 가는 날은 빨리 일어나잖아요, 그죠? 학교 간다면 안 일어나는데 그런데 회사 간다면 안 일어나고 싶지 않은데 오늘은 정말 회사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바꾸자.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가 성공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AI와 조직 문화를 항상 접목시키도록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제가 이런 이런 스마트 팩토리인데 스마트 팩토리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데이터가 있어야 돼. 데이터를 하려면 무조건 자동화가 돼야 돼. 자동화가 되지 않으면 데이터가 안 나와요. 테슬라 차 타보면 모든 게 아날로그가 없어요. 다 디지털로 되어 있어요. 음량 조절하는 거는 다 디지털로 해. 디지털로 해야 데이터가 나와요. 테슬라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을 다 분석해요. 아무감기 운전자는 이런 취향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 그 취향을 맞게끔 다음에 이걸 써보면 어때요? 라고 해서 프로포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AI를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디지털라이즈 해야 된다. 디지털라이즈 하려면 자동화가 되지 않으면 디지털라이즈가 안 되거든요. 그 자동화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동화가 되면 그 다음에 기계가 막 움직일 때 기계가 오래 쓰면은 자동차에 마찬가지지만 조금 이제 고장이 날 조직이 보이잖아요. 그 본인이 스스로 조정해요. 자동 보정이라 해서 그게 베스트고 자동 보정 막 하다 도저히 자기 역량도 안 되고 이제 고장이 나기 시작할 조짐이 보이면 그때는 이제 기계를 멈추고 사전 조치하는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스마트 팩토리의 기본인데 이거를 이제 열심히 지금 랜소리 하고 있어서 나는 조만간 랜소리 다시 한번 세계 1등으로 등극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주인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AI를 성공하기 위한 조건 몇 가지 쭉 해놨어요. 뭐 가장 상식은
사람 채용이죠. 근데 제가 고민했던 게 사람 채용하는데 기존의 사람도 중요하잖아요. AI 인재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별도 의사를 찾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왜냐하면 워낙 배우나 모든 이 복리후생, 뭐 급여라든지 승진 모든 체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 회사를 차려야겠다 싶어서 AI 연구원이라는 별도의 법인을 만들었고 꼭 별도 법인을 안 만들더라도 진짜 별도 인사 시스템을 갖춰야만 채용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그렇게 배경이 어떤 그 과학원 교수도 말씀하시는데 그 AI를 알고 있는 AI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하고 비즈니스 도메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두 가지 다 아는 사람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비즈니스 도메인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AI 교육식이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비즈니스 도메인을 알려면 사실은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AI는 한 6개월 빡시게 공부하면 돼요. 그렇다고 박사 수준까지 할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물론 AI 기술 가진 몇 명의 분들이 필요해요. 하지만 많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다만 비즈니스 도메인을 갖고 있는 인재 중에 아주 훌륭한 인재한테 AI 교육을 철저히 시키면 AI가 빨리 전공이 될 것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대목인데 많은 CEO들이 많은 조직시행자들이 여기서 이제 실수를 더 많이 하게 뭐냐면 AI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기다려주는데 AI가 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리고 만약에 양질이 아닌 그 불량한 데이터가 많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양질인데 양이 작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질의 많은 데이터를 모으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못 기다려요. 보통 그러잖아요. 야, 뭐 얼마나 걸리는데 한 6개월이요? 야, 오늘 땡겨봐. 저는 제품 개발할 때 땡기란 말 절대 안 했어요. 땡기면 항상 사고 치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빨리빨리 구성 있잖아요. 야, 그거 뭐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 좀 엔지니어 붙이고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실수를 해요. 그럼 양질의 데이터 아닌 거 같다? 데이터 양이 많지 않은 데이터 실패가 되거든요. 그거 봐 했더니 말이야 AI들이 뭐야? 짜증을 안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버려. 실패를 용인할 수 있어요. 야, 너 저거 혹시 뭐가 잘못된 거냐? 혹시라도 데이터가 충분치 않은데 한 거 아니냐? 이해를 하려고 왜 AI가 성공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기다려줄 필요가 있으면 기다려줄게. 이번에 내가 너무 좋은 편이나 모양이다. 다음에는 내가 기다려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고 해서 첫째는 실패를 용인해야 되고 또 기다려줘야 되는 그런 게 쉽지 않은 대목이에요. 많은 관리자들이, 많은 리더들이 기다려주지도 않고 참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쉽지 않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세 번째고 있고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거는 작은 것부터 해라. 그 성공 체험을 가져라. 라는 걸 제안하고 싶은 것이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뭐냐면 그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그 리더와 그 중간에 있는 중간 관리자는 잘 몰라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회방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니까 괜히 깨질까봐 쓸데없는 짓을 막 하고 그다음 자꾸 회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중간 관리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밑에 사람들은 빨리 한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럼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AI가 다 선이기 때문에 중간 관리자가 AI를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그거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야, 너 그것도 몰라? 중간 관리자가 깨잖아요. 그것도 없으신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내가 얘기하는 거 잘 생각해서 어떻게 해야만 AI가 성공하냐는 것이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비즈니스 도메인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과정상에 정말 아주 정교하게 뭔가 과정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에 마지막 중요한 것이 탑의 의지. 탑이 그런 걸 AI의 실체가 뭐냐, AI의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서 기다려도 주고 이해도 해주고 실패를 용인해주는 그런 CEO가 있어야 되고 조직 문화도 거기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조직 문화라는 것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냐 지시하면 안 돼요. 모르잖아요. 근데 지시하는 게 익숙해. 리더는 항상 우리의 리더는 내가 지시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지시 안 하면 제가 일을 안 한 것처럼 느끼는 리더들이 많아요. 이제 아니에요. 도와줘야 돼요. 뭔가 what can I do for you? 뭘 도와줄까?
제가 뭐 이 데이터를 뭐 도와주는 리더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익숙하지 않고 내가 도와주면 내가 월급을 왜 받지? 뭐 이런 착각에 좀 놓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옛날에는 내가 얘기하면 다 먹혔어요. 웬만하면 예. 뭐 팀장님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내 경험해보면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경험이 많으니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AI 경험이 없어요. 이제는 밑에 사람들이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이 팀장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에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하고 다른 걸 얘기해요. 그 기분 나쁘잖아요. 이럴 때 다스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 조직일수록 살아남아. 김 팀장, 당신 밑에 당신 얘기 다 따르는 사람만 있어? 아니면 이거 아니고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 이거 아니고요 라는 사람이 많은 조직이 AI가 그래서 이거를 뭔가 다스려지지 않을 때 내가 뭔가 지금 잘못 알고 있구나, 내가 뭔가 배워야겠구나라는 자기 성찰할 수 있는 리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청인데 부하 직원의 얘기를 잘 들어만 주는 거예요. 들어만 줘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괜히 지적질한다고 남의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입에 듣는 게 아니라 이게 쉽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상사가 주로 얘기하고 그다음 지금 부하 직원을 듣는 입장이잖아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부하 직원이 많이 얘기하면 상사는 몇 마디만 할 수밖에 없는 형식이 왔어요. 그 경청이 습관이 들어야 되는데 경청이 습관이 안 되는 리더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전임 대통령처럼 안 돼요. 경청이 몸에 배어있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옛날에 자기가 능력이 많기 때문에 남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 도움 필요한 거예요. 그 남의 도움 잘 받을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직원이 옛날에는 직원의 밸류가 100이었다면 지금은 AI를 잘하는 직원의 밸류는 200, 300 바꿨거든요. 과거에도 직원이 중요했어요. 저 주말 하나 나가도 아까 보면 돼라고 했지만 정말 엄청나게 훌륭한 인재는 그 입사한 지 3년밖에 안 됐지만 AI로 와서는 거의 한 10년, 20년 정도 되는 능력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직원은 더 사랑해줘야 돼요. 그게 몸에 배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겸손과 자신감. 이건 저 P&G의 유명한 CEO가 정말 나중에 퇴임하면서 기자들이 물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CEO를 잘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딱 두 마디. humble and confidence. 겸손과 자신감. 그래서 이런 겸손과 자신감을 가진 리더가 반드시 되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정도로 끝을 내야겠는데,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 그 경제가 여건이 물론 여기 계신 일선의 상황을 제가 다 모르지만 아마 의뢰하신 분 중에 7, 80%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많은 도전에 처해 있는 회사들이 꽤 많이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런 어떤 도전에서 우리가 혁신과 창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치고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AI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하우파한 툴이다라는 거. AI가 성공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물론 제가 얘기할 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스터디 하셔야 돼요. 각 회사는 좀 다를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스터디해서 정말 그 룰대로 성공 조건대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사가 하셔야 되는 그런 리더가 그 리더십을 갖도록 그 조직 문화, 저의 수평 문화에 대해서 난 문자를 안 쓰는 이상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난 문자를 2016년부터 썼거든요. 저 신입사원에도 김광 후배님, 이양 후배님 하고 수평 문화가 너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수평 문화가 되는 것이 그 AI 성공 조건에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각자 회사 돌아와서 CEO가 오케이 하시면 입장하면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왜냐면 입장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다 불러줘야 돼요. 군대비, 이과장, 여기 아무데도 다 불러줘야 돼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다음에 임자 붙인 다음에 반말 못해요. 이 아무리 한다면 그 왜니 우리도 못해요. 존대하게 됩니다. 서로 존대하게 되고. 그래서 임자가 상당히 좋은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시간상 이 정도만 해야 되고, HR의 역할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하지만 AI가 필요한 지금 순간에는 HR의 역할이 지금 역할보다 훨씬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손봉이 서서
AI를 성공시키는데 앞장서서 나가주신다면 여러분들 일하고 계신 직장인 회사가 혁신과 창조로서 조금 더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면서 오늘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꼭 여기 계신 회사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것 같은데 한두 분만 질문 빠르게 받겠습니다. 궁금하신 분 손 높이 들어주세요. 안 보입니다. 네, 앞에 여기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저 경험에서 우러나오시는 통찰이 있는 강의 잘 들었고요. 그 말씀하시는 중에 이게 뭐 큰 내용 아닌데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면, 지금 에너지 솔루션 재직하실 때 AI를 활용해서 매일 아침 달려가고 싶은 회사를 만들도록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좀 어떤 것들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아니 그게 저 잘못됐는데 AI는 스마트 팩토리나 아니면 다른 쪽이고 그 아침에 이런 달려가고 싶은 거는 AI는 아니고요. 그 조직 문화를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해서 제가 그래서 CEO 노트라고 해서 제가 저의 생각이 뭔지 하는 걸 계속해서 직원들한테 보냈어요. 그 소통이라는 게 뭐 1대1로 대면해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엔솔만의 독특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전 세계 글로벌 모든 직원들이 나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엔통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생각, 불만, 애로사항, 고민 이런 것들 직접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신 나는 누가 나한테 보낸지 알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누가 보낸지 모르는 시스템인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는 폴란드에 있는 직원이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중국에 있는 직원이 이런 저기 오창에 있는 직원이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는 것이 내 임무의 가장 프라이어티 넘버 원이었어요. 그들의 고민을 얘기해주고 들어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지금 가고 싶은 직장에 대해서 소통, 문제 해결 뭐 이런 거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물론 직원들도 좋고 소통은 활발해질 것 같긴 한데 그 중간 간부들이라든지 관리자들이 좀 소외된다는 느낌이라든가 좀 그런 불만이 중요한 그 반응이 두 가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관리자가 있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해서 해피하면 그거를 즐겁게 받아들이는 관리자가 있고, 이게 뭐지? 내가 해야 되는데 회사 갑자기 해줬어? 이거 뭐야? 삐지는 관리자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삐지는 관리자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갈수록 그 긍정으로 어차피 내가 우리 직원이 해피하면 내가 해피한 거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해요. 중간 관리자들한테 당신 잘못한 게 아니다. 당신이 할 수 없는 거를 해준 것이고 그거를 좋은 기회로 삼아서 하라고 끊임없이 중간 관리자들하고 또 대화를 해요. 안 그러면 좀 외톨이가 되거든요. 빠지잖아요. 그죠? 좋은 지적인데 그것도 좀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예요. 고맙습니다. 네, 좋은 질문.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질문 한 분만 더 받아볼까요? 혹시? 네, 여기 가운데.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아까 AI 성공 조건에서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AI 기술과 BDS 도메인 난리지에 있는 인지 육성 이런 데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어떤 그런 테크 분야에서는 인지를 육성하거나 채용하는데 기술적인 리더를 먼저 채용한 다음에 비즈니스 도메인 지식을 주입하거나 역량을 육성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까 고모님께서는 반대가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런 직접 경험한 사례 중에 이게 좀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좀 더 공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I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 AI 어떤 프로젝트가 떴을 때 그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이 거의 많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데이터를 모아야 되느냐라는 게 거의 성공의 한 60, 70% 해당돼요.
근데 어떤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모아야 되냐는 걸 판단하는 것은 AI 기술자는 모르고 그건 비즈니스 도메인을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런 데이터가 모아지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분석하느냐라는 것은 AI 엔지니어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왕 사람들이 AI 엔지니어가 많은 걸 해결할 수 있겠다 싶어서 AI 엔지니어를 프로젝트 팀장으로 투입하잖아요.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팀장은 비즈니스 도메인을 아는 사람을 시키고 그 사람을 AI 기술자가 도와주는 쪽이 돼야만 성공할 수 굉장히 또 핵심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실패해봤어요. AI 기술자를 해서 너 문제 해결해봐. 그랬더니 왜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도와주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을 그렇게 해야만 본인도 좀 부담이 덜지. 내가 기술을 알고는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 해결까지 내가 해? 라고 하면 부담이 돼서 못하더라고요. 그런 경우 많이 했습니다. 죄송한데 첫 번째 질문은 AI 쪽 말고 그럼 이 외에 다른 사업부에서도 이런 어떤 구조가 일반적으로 사업부라는 거는 아까 뭐 휴대폰 사업부라든지 뭐 모니터 사업부라든지 어떤 다른 쪽에 있는 사업부의 인력 운영 쪽에서도 이렇게 하는 사례가 많으신지 다른 분야에서도 AI 활용 사례 AI 쪽은 이런 사례 통째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뭐 LG 플러스나 아니면 LG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서 어떤 사업부의 어떤 이런 인력 구성을 할 때 그래서 팀장은 조금 더 비즈니스 도메인 사람을 신경을 안 치고 그 밑에 테크 기반에 있는 사람을 앉혔던 적도 많으신 건지 다른 쪽 AI 말고 다른 쪽 일반적인 사업부의 운영에서는 어떻게 저는 사업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비즈니스 도메인 IT 쪽 하여튼 비즈니스 나는 그걸 제 생각에 가지고 옳은 건 아니에요. 비즈니스 도메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 일하는 일에 애착도 많아요. 그 내가 성공하면 내가 편해질 거라는 생각도 있고. 근데 엔지니어는 그 애착이 좀 덜해요. 난 도와주는 사람이지 내가 이걸 그렇다고 엔지니어가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이거 하다가 다시 또 딴 데로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약간 뜯어내기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착을 가진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모든 분야도 난 그렇게 하는 게 기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의 감사합니다. 경험 사례 중심으로 AI 시대 조직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짚어주신 권영수 고문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시각 11시 5분입니다. 11시 10분까지 잠깐 휴식하고 진행하겠습니다.